어쨌든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할 때까지는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네. 진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그 후에는 경제를 볼 거예요. 향후 전기차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처럼 플랫폼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진짜 경기 침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5월에는 뭐 별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를 만한 호재는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항상 그 배당을 받고 나서 4월에 5월에 시장이 빠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거시 환경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좀 악재만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미국도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또 금리와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 상업용 부동산 뭐 한국도 지금 갑자기 또 튀어나왔죠.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그 중국 리오프닝 기대하고 사셨던 분들은 오늘 날벼락 맞으셨다고. 그러게 말해요. 왜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 정치가 좀 이 경제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참 왜 그럴까 참 답답하네요. 아니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뭐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설마 의도된 어떤 생각이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미국 방미를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뭔가 좋은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긍정적으로도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가 뭐냐 이거죠. 정치가 사실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그럼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싫든 좋든 정치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현재 우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또 시장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라고 하는 게 경제하고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힘은 정치가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실리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실리 외교를.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소신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 우리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병자호란도 봤잖아요. 병자호란도 보고 뭐 그 과연 실용적인 것과 명분파 뭐가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러면 실용 외교 노선을 가야죠. 실용 외교 노선. 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무슨 득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희는 외교가 무지하게 중요한 나라예요. 왜? 그렇지. 역사적으로. 왜?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길 만한 힘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늘 실용, 실리 외교를 해야 그 안에서 우리가 틈바구니에서 우리 힘을 기르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좋든 싫든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죠.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국민들이 힘들죠. 지금 그래서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무슨 뭐 호텔 뭐 카지노니 아니면 무슨 그 화장품이니 이런 뭔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밀렸지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게 확산되지 않겠냐. 왜냐면 또 중국하고의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여파가 일시적 어떤 현상으로 갈지 아니면 이게 상당 기간 우리 증시를 억누르는 악재가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행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오늘 갑자기 중국 관련 주식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발언은 사실 어젠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보다 오늘 더 이 임팩트가 컸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중국 대사를 조치했잖아요. 중국 대사 불러서 이제 그 우리 정부에서
좀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쪽 중국 정부에서는 외교부장이 나와서 세게 얘기한 거죠. 진짜 불장난하면 타 죽을 거다. 예,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대만의 이슈에 대해.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제일 민감한 이슈가 대만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폭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선에서 추가적 이제 외교적으로 물밑으로 이제 뭐 한국 외교 당국하고 중국 외교 당국이 서로 물밑에 만나서 뭐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잘 조율이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증시에서 주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소멸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외교적인 조정이 없다. 그리고서는 뭐 한 번 더 이렇게 강대강으로 붙는다. 그러면은 뭐 시장에 아주 안 좋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 들고 있는 카드가 우리보다는 중국이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양파 사건 있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입 농산물 중국산 양파에다가 이 관세를 매기니까 중국 애들이 보복 조치를 해서 와장창 때리는 바람에 우리가 엄청 손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드 이후도 우리가 봤었고 그렇죠. 그런 걸로 와서 뭐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 외교 당국자들이 뭐 앞으로 겉에서는 서로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체면도 있고 명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외교라고 하는 건 뒤에서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냐. 그 원론적인 수준이었으니까 여기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 상호 조율하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한테서 반도체를 못 받아? 어디서 받아올 거예요? 미국이 다 막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할 때까지는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한미일 반도체 협의회 이런 거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다 한대 이런 걸 우리는 좀 봐주라. 다 막지 말자 그러잖아요. 왜? 중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를 못 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네. 부분이. 그러니까 뭐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할 테니까 이제 이번 사안이 그냥 이렇게 원론적인 수준에서 하고 뒤에서는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더 에스컬레이팅 된다. 그러면 뭐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 아니면 이거 버텨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악재로 보고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정치인데 답답합니다. 네. 아,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면 안 될까요? 겉으로는 이렇게 딱 미국의 어떤 노선을 지지하는 우리 맹방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가가지고 이 정도면 됐잖아. 대신 우리 중국의 반도체 좀 그냥 계속하게 좀 봐줘. 그리고 중국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실리 외교를 해야죠. 실리 외교로. 그러니까 명분 뭐 그 병장으로 하면 명확했던 거 아니에요? 예? 청나라? 아니 그럼 오랑캐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 명나라의 충성을 다해야지 하는 게 명분파였잖아요. 결론이 뭐였어요? 남한산성 쫓겨가서 나중에 왕이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당해야죠. 실리 외교를 해야죠. 참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정치 행위로 인해서 네. 이 시장에 미치는 그렇죠. 네, 결과가 네. 나오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정치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 뭐 어쨌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니까 중요한 팩터가 되니까 말씀하신 거겠죠. 네, 하여튼 지금 요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주식을 팔 것이냐 말 것이냐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관계가 좀 봉합이 되냐 네, 조금 더 그러지 않냐 여기에 보면서 그리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오히려 거꾸로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오늘도 보면 막 10%씩 막 빠지는 주식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 중에서 사실은 만약에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과도하게 빠진 주식들 나오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뭐 오늘도 한 10%, 15%씩 빠지고 또 월요일에 또 빠지고 그러면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주식들은 보면 뭐 중국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주식들도 중국하고 연결돼 있다고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잘 보면 오히려 뭐 이런 기회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늘 보면 어떤 이벤트가 떠져서 그것 때문에 폭락이 올 때 그때 사면은 거기에 바닥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요. 이제 5월 FOMC가 이제 곧 다가오죠. 이 여기에서 금리 동결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금리 인상의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또 이게 호재가 돼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금리 이슈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5월 달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중간에 특별히 무슨 금융사고 지난번처럼 은행이 뭐 뱅크런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25bp 올릴 것 같아요. 25bp 올리고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좀 지켜보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으니까 야호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늘 기대할 때 반영하는 거고 그 사안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봤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작년부터 해서 리오프닝 주식들이 다 올랐잖아요. 2배도 넘게 오르고 뭐. 중국이 리오프닝 했어요. 네. 뭐 달라졌나요? 리오프닝 했는데 그 주식도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비리비리 하잖아요.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올랐던 주식이 막상 중국이 리오프닝해서 올라갔냐? 안 올라갔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어. 이거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10월부터거든요. 10월에서 올해 3월까지 계속 반영해온 재료이기 때문에 진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그 후에는 경제를 볼 거예요. 과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는데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야말로 오히려 이제 경제나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더 중요한 팩터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양론이 있죠, 그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 다음 주서부터 이제 또 기업 실적 발표 있다고 또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10%씩 급락하고 이거는 또 이게 그 Q는 늘어나는데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거를 안 좋게 시장에서 봤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것이 계기가 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순이익에만 집중되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도 결국 밸류에이션 이슈죠. 많이 올랐다는 거죠. 물론 지금 뭐 한 빠져서 이제 160불, 170불. 근데 그게 400불 갔다가 떨어졌는데 400불 가기 전에 거의 10불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많이 올랐다 그런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2차전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밸류체인 맨 앞에 있는 주식이 흔들리는데 여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과도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전략이 제가 보기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나오기 전에 마켓 시어를 많이 넓혀야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적자 날 때에도 그 감산 안 하고 계속 마켓 시어 넓히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버틸 수 있는데 후발주자는 투자도 못해 적자가 계속 지속돼 도산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회사도 망했고 일본의 회사도 다 망했고 남은 게 지금 3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저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올라오잖아요. GM도 오고 포드도 오고 뭐 현대차, 기아차 뭐 그러면 걔네 올라오기 전에 먼저 마켓 시어를 많이 넓혀놓는 게 좋죠. 그리고 가격도 낮추고 그러면은 후발주자들이 이 캐치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선두에 있고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은 아무래도 올라오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뭐 옛날에
전기차, 수소차에서 이야기했던 회사들 뭐 리비안, 니콜라 보지도 않잖아요, 요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은 길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플처럼 애플이 핸드폰을 만들지만 사실은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서비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향후 전기차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그런 애플의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처럼 플랫폼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도 테슬라가 보면은 그 자기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을 많이 받잖아요. 자율주행. 예? 그러면 기계를 많이 깔아놔야죠. 그러면 뭐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이거 엄청 자기 돈 거의 바로 목돈 안 주고 사잖아요. 뭐 이것저것 엮어서 결국 그렇죠. 돈을 내긴 하지만 자동차도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까는 게 자기네 자동차를 많이 까는 게 테슬라의 전략에서는 좋은 전략이죠. 그래야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서 돈 더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은 참 괴로운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경쟁자들은. 그렇죠.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경쟁자들은 테슬라는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쫓아가는 회사들은 그만한 코스트보다 높은 코스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버겁죠.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FOMC의 어떤 결과,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이번에 시즌이 끝나고 나서의 이 흐름, 주가의 흐름, 아니면 이 증시 시장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심하게 오느냐 아니면 마일드하게 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켜볼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5월 중순 넘어가면 일단은 뭐 FOMC에서 금리 25% 올리니까 더 이상 금리 이슈는 별로 시장에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전부터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하는 것도 5월 중순 되면 거의 이제 중요한 기업들 다 발표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은 소강 상태일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빅이슈는 부채 한도겠죠. 근데 뭐 합의가 되겠죠. 만약에 그게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제 기억에는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쯤 더 전에 합의가 안 돼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좀 뭐 그게 이슈가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사실 합의가 안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진짜 경기 침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이게 뭐 혹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연준이 예측했던 것도 올해 미국 성장률을 뭐 1% 이하로 예측했잖아요. 그 얘기는 하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지 진짜로. 그러면 좀 시장은 부정적이죠. 근데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조짐으로 보면 침체가 오더라도 그냥 마일드 할 거다. 그러면 뭐 그건 시장이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오히려 5월 중순 넘어가서는 그런 요인들이 시장의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이전까지 어떤 생각들을 해왔었냐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어떤 경제 지표가 나쁜 게 나오면 뭐 실업률이 증가한다든지 뭐 그 침체와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뭔가 시장이 좋아질 만한 때.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멈춰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때 딱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악재가 나왔는데 그게 그냥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악재가 호재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시장이 바뀐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중요한 이슈였을 때,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슈였고 금리 인상이 시장에 부담스러운 상황일 때에는 bad news is good news죠. 그때는 bad news가 나오면 나쁜 뉴스가 나오면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하겠다. 뭐 그다음에 물가가 좀 그러면 억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나서는 제가 보기에는 bad news is bad news죠.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로 경제가 나빠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야. 이게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게 시장의 호재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초기는 시장의 악재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야 할 만큼 상황이 나쁜 거네. 이런 겁니다. 그랬어요, 사이클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2008년 금융위기 그때도 그랬거든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오히려 시장이 더 나빴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과연 꼭 시장이 좋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언제 시장이 좋은 거냐면요. 이런 사고 없는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 그런 경우에 경기가 진짜로 침체로 가는 게 명확해져요. 경기 침체가 보여. 네. 하나, 둘. 그 힘들어.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경기가 바로 돌아서지는 않거든요. 금리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한 번 내려도 경기가 또 나빠. 두 번 내려, 세 번쯤 내려 이때부터 주가는 좋아집니다. 이제 경기가 바닥을 쳤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바닥 근처를 쳤네. 그때부터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그 연준 스케줄이라든가 네. 그대로 돌아가는 미국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냥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이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그냥 참고 가져가면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비중을 많이 확 줄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좀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마켓 타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글쎄요. 뭐 주식을 100을 들고 가면 과열돼 있을 때는 한 30% 줄이는 거죠. 우리가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내가 쭉 끌고 가. 롱텀으로 봤을 때 좋아서 이 종목을 계속 트레이딩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격이라고 하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있고 주가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쫙 수직으로 많이 벌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개가 저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과열돼 있을 때는 뭐 내가 한 3분의 1 정도 차익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러면 또 조정 보면 또는 과도하게 빠졌을 때는 오히려 더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약간씩은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맞지. 뭐 제가 이제 뭐 그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잘 안 나오시지만 그 뭐 바이널들을 주구장창 이야기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일정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거 갖고 마바라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마바라. 네. 요즘 글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금융 쪽,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고객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이게 벌어진 현상이니까 이걸 어떻게 신뢰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간극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벌어져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기 투자를 결심했다가도 이게 처음에 장기 투자 생각할 때는 그냥 조금씩 오르는 이런 거면 차라리 견디겠는데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이것 때문에 이제 버티기가.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투자하는 분도 제가 얘기하자면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많이는 50%까지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거 어떻게 하니? 그거 알아야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절망 속에서 피어나서 회의를 먹고 자라고 그다음에 열광 속에서 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이잖아요. 이게 내가 펀더멘탈을 잡고 있으면 내가 이 종목을 좋다고 생각해. A라는 종목을. 그러면 지금이 이게 진짜 다들 난리치는 국면인지 다들 디서포인팅해서 버리는 국면인지 그냥 평탄한 국면인지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열광하는 국면에서는 주가도 많이 올라가면 이격이 많아 벌어지면 좀 팔고
그 내가 이 줄을 잡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우상향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땐 팔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좀 사고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멘탈에도 좋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창훈 단장님께 지금 시장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차분하게 내가 가진 종목,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 이런 거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이창훈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